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고 불멸의 제국이 자유의 도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수많은 폴리스는 묻습니다. 우리는 이 제국의 파도 앞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암흑시대를 지나 다시 세워진 도시 폴리스의 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언덕 위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광장의 아고라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법과 정치 그리고 삶을 논했죠. 아테네는 언변과 항해로, 스파르타는 창과 방패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도시들은 서로 다투면서도 하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헬라스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가 다가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대륙이 흔들리고 수십만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오는 제국. 기원전 6세기 말, 그 제국의 시선이 드디어 에게해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의 역사는 자유와 제국이 맞부딪히는 서사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영화 300을 기억하시나요? 불길에 물든 협곡, 방패를 든 전사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세를 향해 서 있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 전투의 주인공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들이었죠. 하지만 영화가 보여준 것은 그 장대한 전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영화가 만든 신화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이었죠. 그리스인들에게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결의이자 문명의 존엄을 지켜낸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가 바로 그 전쟁입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시작해 테르모필레의 협곡과 살라미스의 바다, 그리고 플라타이아이의 평원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전투의 기록. 시민들은 스스로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세계 제국의 군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순간들. 페르시아 전쟁은 도시의 자유란 무엇인가, 인간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제 마라톤의 평원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혹시 듣다가 잠드실 것 같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원전 6세기 말, 에게해의 푸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유로운 도시들의 연합, 헬라스. 다른 한쪽은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제국, 페르시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는 이오니아인들의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밀레토스, 에페소스, 프리에네. 그곳은 그리스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이미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헬라스의 언어를 쓰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세금을 바치고 페르시아 총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헬라스인이다. 왜 제국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가? 이 불만이 곧 반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의 도시 밀레토스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도시의 통치자 아리스타고라스가 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그는 이웃 도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부름에 응답한 곳이 바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온 배들이 소아시아 해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헬라스의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 왔다. 아테네의 군선은 밀레토스 군과 함께 사르디스를 공격했고 도시의 일부를 불태웠습니다. 불길은 단 하루 만에 꺼졌죠. 그 한 줄기 연기가 곧 제국의 분노를 불러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나의 속주를 불태우는가? 누가 이 작은 섬들의 자식들에게 그런 오만을 가르쳤는가? 그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헬라스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도시 아테네를 기억하라. 이오니아의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도시마다 불을 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죠. 밀레토스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바다에는 불타버린 선박의 잔해만이 떠다녔습니다. 시인 프리니쿠스가 그 참상을 연극으로 올리자 아테네 시민들은 그 비극에 울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불길이 언젠가 우리에게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다리우스는 대군을 준비하며 명령했습니다. 아테네를 벌하라. 헬라스의 자유를 불태워라. 그때부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오니아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재 속에서 헬라스의 결의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잠시 잦아들었을 뿐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 시민군의 기적.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의 명령으로 수백 척의 함선이 에게해를 건너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배들의 행렬은 바다를 메웠고 수많은 병사들이 파도 위에서 줄지어 건너왔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아티카 해안의 마라톤 평원에 상륙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는 기병이 움직이기 좋은 전장이었고 아테네를 향해 곧장 진격하기에 적합한 자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는 두려움에 휩싸이죠. 전쟁 경험은 있지만 이토록 거대한 제국의 군세와 맞서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급히 전령을 보내 스파르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헤매신 전령은 단숨에 200km를 달려 스파르타에 도착했지만 스파르타는 종교적 축제가 끝날 때까지 출병할 수 없다며 즉시 지원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라톤 평원에 선 것은 고작 10,000명 남짓한 아테네 시민군과 그들과 함께 온 플라타이아의 병사 1,000명뿐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의 지휘관은 밀티아데스였습니다. 그는 과거 페르시아군의 전투 방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기병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패를 맞대고 적을 막는 전열을 펼치지만 그렇게 하면 기병의 충격에 무너질 위험이 컸습니다. 밀티아데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열의 중앙을 의도적으로 약하게 하고 양쪽 날개를 두텁게 배치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이 중앙을 뚫고 들어오면 양 날개가 포위해
적을 협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전투의 날, 양 군은 마라톤 평원에서 마주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수만 명, 아테네와 플리타이아의 군은 고작 11,000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승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아테네 시민군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아고라에서 토론하고 축제에서 신을 모시고 방패를 나란히 맞대며 훈련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자유와 도시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었죠. 아테네군은 무거운 청동 방패와 갑옷을 걸치고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호플리테스라 불린 이 중장 보병은 개개인으로는 둔중했지만 방패를 맞대어 하나의 벽을 이루었을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군은 마라톤 평원의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달린다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적의 화살을 피하고 기병이 돌격하기 전에 전열을 붕괴시키려는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철갑을 두른 군사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숫자가 훨씬 적은 적이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모습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곧 화살이 쏟아졌지만 방패와 갑옷이 대부분을 막아냈습니다. 아테네 군의 중앙은 밀려났지만 계획대로 양 날개가 적을 감싸 들어가면서 페르시아 군은 혼란에 빠집니다. 사방에서 창과 방패가 몰려들자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결국 함선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었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와 플라타이아의 군은 약 192명이 전사했지만 페르시아 군은 6,0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압도적인 수의 차이를 뒤집은 이 승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이 전투 이후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국의 군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유의 수호자라는 자의식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억은 주화와 기념비로 남았습니다. 그 비석에는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도시의 자유를 지켜낸 시민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전설도 함께 전해집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와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와 달리 전령이 전투 전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도움을 청해 달려갔다고 기록했는데 승전보 이야기는 후대에 더해진 전설입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이 이야기는 마라톤의 승리를 가장 극적으로 압축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라톤의 승리는 폴리스의 힘이 무엇인지 입증할 사건이었습니다. 귀족과 농민, 상인과 장인이 함께 방패를 맞대고 싸운 순간 아고라에서 다투던 목소리들은 하나의 함성으로 합쳐졌습니다. 작은 도시의 시민군이 세계 제국의 군대를 무너뜨린 이날, 폴리스는 자유의 방패라는 사실을 역사에 각인시킨 것이죠. 마라톤의 승리 이후 그리스의 도시는 잠시 평화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너무나 짧고 불안했죠. 페르시아의 대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바다 건너에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마라톤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승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기병 한 번 더 돌진했더라면, 방패가 한 겹만 더 얇았더라면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한 정치가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젊은 그는 바다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해야 살아남는다. 그의 주장에 따라 아테네는 로리온 은광의 수익으로 3단 노선 200척을 건조했습니다. 그 배들이 훗날 살라미스의 파도를 가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내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라톤의 영웅 밀티아데스는 전쟁 후 정치적 갈등 속에서 몰락했고, 아테네의 시민들은 여전히 육군 중심의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해군 정책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왔을 때 우리는 바다에서 싸워야 한다. 그 말은 예언이 되었죠. 다리우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의 패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속주에 명령을 내립니다. 헬라스를 정복하라. 그들의 도시를 모래 위에 무너뜨려라. 아시아의 끝에서부터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페르시아, 바빌론, 이집트, 메디아, 인도에서 온 자들. 수십만의 병사들이 행진했고 왕은 그들을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가로질렀습니다. 배를 이어 부교를 만들고 말과 전차가 건너가는 장면은 마치 바다가 인간에게 굴복하는 광경처럼 보였다고 기록됩니다. 그 소식이 헬라스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고라의 광장마다 전령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제국이 온다. 그제야 폴리스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한 도시의 싸움이 아니라 헬라스 전체의 운명을 건 전쟁이었다는 것을. 테르모필레 300용사의 선택. 마라톤의 기적 이후 10년, 페르시아 제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우스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직접 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당한 패배를 되갚고 나아가 그리스 세계 전체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국의 준비는 상상을 초월했죠. 수십만의 병사, 수천 척의 함선이 동원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규모를 100만 명이 넘는다고 전했지만 실제 숫자가 어떻든 압도적인 규모였음은 분명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레스폰트 해협, 오늘날 다르다넬스 해협 위에 수백 척의 배를 이어 묶어 거대한 부교를 놓았습니다. 말과 전차, 병사들이 끝없이 줄지어 건너가는 모습은 마치 대륙 전체가 이동하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언덕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제국의 힘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군세가 그리스를 향해 움직이자 도시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페르시아군의 진격을 늦추어야 했죠. 바로 그 요충지가 테르모필레였습니다. 테르모필레는 뜨거운 문이라는 이름처럼 협소한 길목이었습니다. 한쪽은 바다, 다른 한쪽은
험준한 산맥으로 막혀 있어 폭이 불과 수십 미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대군이라도 이 좁은 길에서는 한꺼번에 전력을 쏟아부을 수 없었죠. 헬라스 연합군은 이곳을 택해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 임무를 맡은 인물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였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는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축제 기간에는 전군이 출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정예 전사만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하지만 이 300명은 아무렇게나 뽑힌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아들이 있는 전사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전장에서 죽더라도 후손이 남아 스파르타의 혈통을 잇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죽음을 각오한 출정이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레오니다스와 그의 전사들은 테르모필레로 향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그리스 연합군은 약 7,000명이었습니다. 테스피아이, 테베 등 여러 도시의 병사들도 협곡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깊이 각인된 것은 결국 스파르타의 300용사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페르시아군은 밀려드는 파도처럼 협곡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스파르타 전사들은 큰 청동 방패와 투구로 몸을 지켰죠. 긴 창이 일제히 앞으로 뻗어나가자 좁은 길목에서 페르시아군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줄이 쓰러지면 뒤에서 밀려오는 병사들이 더 큰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첫날 그리스군은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만의 페르시아 병력이 쓰러졌지만 협곡은 뚫리지 않았죠. 페르시아군은 불멸의 1만 병사라 불린 정예 부대까지 투입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좁은 길목은 숫자의 힘을 무력화시켰고 스파르타 전사들은 철벽처럼 버텼습니다. 둘째 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다시 병력을 몰아붙였지만 협곡의 방패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긴 창과 단단한 전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들을 버티게 했죠. 페르시아군은 끊임없이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스파르타 전사들의 창 끝에 가로막혔습니다. 협곡은 이미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했고 땅은 피로 젖어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저항은 그리스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도 좁은 협곡 앞에서는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페르시아의 진격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300용사의 선택, 배신과 최후의 항전. 이틀 동안 협곡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과 그리스 연합군은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막아내며 자신감을 얻었죠. 그러나 전황은 뜻밖의 방향에서 바뀌었습니다. 에피알테스라는 현지인이 페르시아 진영을 찾아가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협곡을 우회할 수 있는 산길을 알고 있었고 그 대가로 보상을 원했죠. 크세르크세스는 즉시 정예 부대를 보내 그 길을 타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협곡 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레오니다스는 전세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더 싸워봤자 포위될 뿐이었죠. 그는 연합군 대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살 수 있는 자들은 살아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 그리고 함께 끝까지 남겠다고 자원한 테스피아이와 테베의 병사들과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은 죽음을 향한 결단이었죠. 레오니다스와 그의 전사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다른 도시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야말로 스파르타의 명예이자 헬라스인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긴 창을 내뻗어 적을 맞이했죠. 그러나 전투가 이어지며 창이 부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짧은 칼을 꺼내 싸웠습니다. 칼마저 부러지자 손과 이빨로 버텼다고 전해집니다. 레오니다스는 싸움터 한복판에서 쓰러졌고 그의 시신은 페르시아 군에 의해 능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스파르타 전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싸우다 협곡 위에 쓰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협곡은 길이 아니라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로 젖은 땅 위에 전사자들의 몸이 겹겹이 쌓였고 바닷바람조차 그 냄새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승리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끝없는 저항에 지쳐 있었고 거대한 제국도 두려움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의 이야기는 곧바로 도시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였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끝까지 버틴 자들로 살아남았습니다. 아테네와 다른 도시들은 그들의 희생을 보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테르모필레 언덕에는 짧은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나그네여, 전해주시오. 우리는 스파르타의 법을 지키기 위해 여기 누워 있노라. 단 4줄의 글귀지만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테르모필레의 마지막은 패배였지만 그 피는 헬라스 전역에 불을 지폈습니다. 협곡에서 흘린 피는 땅에 스며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뛰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살라미스의 바다와 플라타이아이의 평원에서 다시 울리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 바다의 역전극. 테르모필레에서 300용사가 쓰러진 뒤 그리스 세계는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육지의 길은 열렸고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아테네로 향하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도시를 버려야 했습니다. 아테네의 시민 대부분은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했고 아크로폴리스에 남은 이들은 페르시아 군의 불길에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유의 도시라 불리던 아테네가 불타는 모습은 헬라스인들에게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아테네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일찍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예상했고
시민들에게 거대한 함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은광에서 얻은 수익을 군선 건조에 투자한 것도 그의 설득 덕분이었죠. 그는 거대한 육군 앞에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았지만 바다의 좁은 해협이라면 기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리스 연합군 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성벽을 쌓고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물러서면 그리스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장군들을 모아 설득했고 때로는 속임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진영에 밀사를 보내 그리스군이 도망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크세르크세스가 함대를 좁은 살라미스 해협으로 몰아넣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바다로 옮겨갑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양쪽이 산과 섬으로 좁아져 있어 수십만에 이르는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가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반면 아테네와 그리스 도시들이 모은 300척 남짓의 함선은 작고 날렵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차이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전투의 날, 해협에 아침 햇살이 비추자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대가 물결을 가르며 몰려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배들의 노젓는 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은 바다를 진동시켰죠. 크세르크세스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 전투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죠. 그러나 좁은 해협은 그들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녹아 얽히며 속도가 줄었죠. 그 순간 그리스 함대가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앞머리에 청동 뿔을 단 산단 노선이 페르시아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배가 기울고 병사들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는 배들이 연이어 충돌하며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아에스클로스의 비극 페르시아인은 살라미스 전투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직접 이 해전에 참전했던 전쟁 시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령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더 이상 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노가 부서지고 배가 부딪히며 바다는 사람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 대사는 전투의 혼란과 공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관객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좁은 갑판 위에서 몸을 날려 적과 맞붙었습니다. 활과 창, 칼이 뒤엉켰고 바다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형은 끝내 그리스 편이었습니다. 큰 배에 의존하던 페르시아 군은 서로 얽혀 발이 묶였고 기민한 그리스 함선이 그 사이를 파고들며 차례차례 격침시켰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테네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던 제국의 승리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수많은 배가 불타고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절망에 가까운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라미스의 승리는 마라톤에서 움튼 폴리스의 자부심이 이제 바다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만의 제국 군대 앞에서 작은 도시들의 연합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란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아에스클로스가 이 전투를
무대 위로 옮긴 까닭은 단순한 전승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의 입을 빌려 패배의 공포와 혼란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은 승리자의 환호보다 패배자의 절망 속에서 오히려 자유의 무게를 느꼈죠. 그것은 영웅담이라기보다 자유가 어떤 대가로 지켜지는가를 다시 묻는 장치였습니다. 살라미스의 승리는 좁은 바다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제국의 함대가 서로 얽혀 무너지는 모습을 본 그리스인들은 연합이라면 제국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의 파도 위에서의 전투는 역사를 바꾼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플라타이 아이, 최후의 결전. 살라미스 해전에서 제국의 함대가 무너진 뒤 크세르크세스 왕은 더 이상 그리스 본토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대부분을 이끌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력이 물러난 것은 아니었죠. 페르시아군의 장군 마르도니오스가 대군 일부를 남겨 육상에서 결판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제 전장은 보이오티아 지방의 플라타이아이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평야와 풍부한 수원은 대규모 병력의 전투에 적합한 곳이었죠. 양측은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은 여전히 수십만에 이르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스 연합군도 스파르타, 아테네, 코린토스 등 수많은 도시에서 모여든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을 가르는 결전이 다가온 겁니다. 초반에는 팽팽한 대치가 이어집니다. 그리스군은 방어적 위치를 고수하며 산기슭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넓은 평야로 내려와 기병을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물과 식량 보급로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했죠. 어느 쪽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 긴장이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벌어진 충돌이 곧 대전투로 번져갔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병력이 흩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는 기병을 앞세워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전사들은 단단히 방패를 맞대고 전열을 유지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화살과 기병 돌격이 쏟아졌지만 그리스의 중장 보병은 벽처럼 버텼습니다. 곧 스파르타의 창이 일제히 앞으로 뻗어나가며 반격이 시작되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마르도니오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전투를 지휘하다가 스파르타 전사의 투창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페르시아 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병사들은 흩어져 달아났고 질서가 무너진 군대는 더 이상 싸움을 지속할 수 없었죠. 그리스 연합군은 적을 추격하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플라타이아의 전투는 마라톤과 살라미스를 이어 완성된 마지막 고리였습니다. 마라톤은 작은 폴리스의 힘을, 살라미스는 바다의 지혜를, 플라타이아이는 육상의 결정을 보여주었죠. 세 전투가 합쳐져 비로소 페르시아의 위협은 끝이 났습니다. 승리 이후 그리스인들은 플라타이아이에 제단을 세워 신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마다 전승을 기리는 제례가 열렸고 자유를 지켜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전투를 두고 헬라스의 자유를 결정지은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플라타이아의 평원에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흔적이 남아있죠.
플라타이아이의 승리는 10년에 걸친 전쟁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낸 자유와 희생의 기억은 제단 위에 새겨져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공동체의 자부심이 됩니다. 헬라스의 정체성과 델로스 동맹. 플라타이아이에서의 승리로 페르시아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위협은 뒤로 물러갔고 그리스 세계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새로운 답이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의 도시들은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며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랬고 코린토스와 테베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묶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은 헬라스인이었습니다. 헬라스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섬기며 같은 풍습을 나눈 사람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이들은 바르바로이, 즉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불렸습니다. 전쟁은 이 구분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헬라스인, 그들은 바르바로이. 이 의식은 그리스인의 자부심을 한층 강화시켰죠. 자유를 지켜낸 자부심은 곧 정체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이오니아 지역의 그리스 도시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죠. 이 도시들을 보호하고 다시는 제국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 도시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보여준 해군력으로 명성을 얻었고 이제 스스로를 바다의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기원전 478년 아테네는 여러 도시들을 규합해 새로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은 델로스 섬에 재정을 두었기에 델로스 동맹이라 불렸습니다. 각 도시들은 함선이나 병력 혹은 은화를 동맹의 금고에 바쳤습니다. 명목은 분명했죠. 자유를 지키고 페르시아의 재침략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델로스 섬에 아폴론 신전 곁에 쌓인 은화는 헬라스 세계의 새로운 결속을 상징하는 제단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자유의 수호자로 인식했고 이 동맹은 그 의식을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다른 긴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쥐었고 동맹의 재정을 사실상 자국의 힘을 키우는 데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이었던 기여가 점차 의무가 되었고 탈퇴하려는 도시에는 군사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동맹이 점차 아테네의 패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헬라스 세계가 하나로 모인 상징이자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자유를 내세운 결속이 어떻게 권력으로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다음 이야기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암흑시대를 지나
작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폴리스. 신을 모시는 아크로폴리스와 시민이 모이는 아고라는 곧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담는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도시의 시민으로 여겼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죠. 말과 바다를 무기로 삼은 아테네, 창과 방패를 생명으로 삼은 스파르타. 이 두 도시는 늘 대립했지만 올림픽 제전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고 제국의 위협 앞에서는 함께 방패를 맞대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마라톤에서의 기적, 테르모필레의 희생, 살라미스의 역전극, 그리고 플라타이아이의 최후 결전까지. 이 모든 전투는 작은 도시들이 모여 거대한 제국과 맞선 드라마였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교차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자유를 지켜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아테네인, 스파르타인이 아니라 헬라스인이라는 의식을 더 굳혔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그 결속을 제도화했지만 동시에 아테네의 패권을 키우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바다의 도시 아테네로 옮겨집니다. 페리클레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황금기, 파르테논 신전의 눈부신 대리석 아래 숨겨진 갈등과 야망, 그리고 찬란함의 정점에서 시작된 몰락의 서사. 빛은 언제나 그림자와 함께 온다고 하죠. 다음 시간 아테네의 영광과 몰락의 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